오늘 갑자기 추워졌는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체질상 이렇게 추운 게 훨씬 낫고 더울 때 견디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추우면 좀 더 정신도 드는 것 같고 더울 때보다는 좀 있으면 더 추워질 텐데 이제 수업하는 거는 4주 남았나요? 4주나 남았나? 아마 좀 있으면 더 추워지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하신 발걸음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뭐 참여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스스로 학기 초에 그래도 조금 더 수고를 하는 현장 수업에 직접 참석하겠다라고 계획을 마음을 먹고 그걸 한 학기 내내 실천했다면 그 자체로 매우 큰 일을 이룬 거죠. 결과적으로 뭐 성적표에 A 플러스가 찍히느냐 A가 찍히느냐 뭐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뭐 그 성적표에 정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신만의 성취를 했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걸로 의미를 채워가야 좀 더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서류에 나타나는 정량적 지표로 자기 삶을 평가하거나 그걸로 채우면 좀 튼튼하지 못한 거죠.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무덤에 가보면 어떤 사람 무덤에 묘비명에 껄 이런 말이 써 있대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재밌게 살 걸, 좀 더 이런 걸 해볼 걸. 우리 나이쯤 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좀 그럴 걸. 살다 보면 매일같이 수많은 기회가 지나가는데 놓치는 게 한 90% 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뭐 모든 기회에 모든 시간을 100% 잡아가면서 살 수는 없는데 아쉬운 것들이 많죠. 근데 조금 편하려고 하면 뭐 그냥 집에서 수업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약간 불편하더라도 직접 수업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했다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센치멘탈해졌나 싶은데 기왕 옛날에는 수업 시간에 가끔 했었는데 요즘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인디언들은 1년 12월을 숫자로 1월, 2월 이렇게 세지 않고 뭐 이름으로 셌대요. 옛날에 여러분께는 고전적인 영화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제가 주연 배우 남자 배우를 좋아해가지고 그 영화도 좋았고 그 남자 배우가 젊었을 때 나온 영화도 있는데 언터처블이구나. 언터처블. 그것도 참 좋은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좀 그렇겠죠. 근데 하여튼 늑대와 추물에서도 보면 사람 이름을 독특하게 짓잖아요. 근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인디언들이 뭐 또 부족마다 그 계절을 월을 부르는 달을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대요. 근데 어느 부족이 11월 달을 부르는 이름이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닌 달이라고 부른대요. 아직까지는 좀 뭐 남아있잖아요. 그죠? 12월이면 이제 그나마 남은 게 다 없어지겠지만. 근데 뭐, 물론 겨울에도 지속되는 게 있기는 하지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 뭔가 사라지는 게 많은 것 같지만, 그럴 때일수록 뭐 좀 더 든든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도 혹시라도 뭐 이런저런 불편이 있더라도 처음 마음 먹은 대로 끝까지 실천하시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아쉬운 거죠. 물론 이제 학점은 잘 나올지라도 뭔가 스스로에게 뭐 할 걸 뭐 약간 찜찜한 게 남는 거죠. 주말에 제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운동을 평소 잘 안 하는데 근처 산이라도 올라가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또 갈 걸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주말을 날씨 좋아서 산에 갈 날짜가 얼마나 있을까. 좀 있으면 춥다고 안 갈 거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은 아쉬움 없이 남은 학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형법에 조금 뭐 어렵다면 어렵거나 아니면 좀 재미없다면 재미없는 이제 공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뭐 많은 범죄가 공범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최근 통계까지 찾아보진 않았지만 공범으로 여럿이 함께 범죄하는 건수보다는 단독범이 훨씬 많죠. 성격상 그렇습니다. 범죄 건수가 많은 것들은 이제 과실범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단독범죄가 더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공범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공범에 관한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형법 총칙에서 말하는 공범에 대한 이야기는 이른바 임의적 공범이라 해서 구성 요건에서 행위 주체가 단수, 뭐뭐한 자 이렇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구성 요건에 규정되어 있는데 기재되어 있는데 이걸 임의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럿이 했다라고 해서 이제 임의적 공범의 문제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공동정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넓은 의미의 공범 속에는 정범과 공범이 다 포함되는데 정범으로 여럿이 참여하는 것을 이제 공동정범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와 같은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은 세 가지. 주관적으로 공동의 실행 의사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공동의 실행행위, 분담한 거죠. 똑같은 행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객관적인 실행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는 이 또한 객관적 요소라고 하지만 주범적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기능적 행위 지배. 기능적 행위 지배는 이제 공동정범은 물론 공범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의 실행 의사와 각각 다르게 분담했던 공동의 실행 행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단순히 같이 범죄를 실행하겠다는 의사와 각각 나누어서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는 그 두 가지만 병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실행 의사에 따라서 그 실행 행위들이 분담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전체를 모두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모두를 같은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처벌의 확대이기 때문에 확실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공동정범의 구체적인 문제로서는 이제 공동의 실행 의사와 관련해서 이른바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게 있다 했는데 실제 건수가 많지 않아서 약간은 어떤 면에서는 개념적으로 논의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보다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판례 스스로도 실행행위 분담이 공동정범 성립의 요건이라 그랬지만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이른바 공모 공동정범도 공동정범이 된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공모 공동정범은 일본에서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로 만들어진 그런 이론인데 우리나라 판례가 수용을 했고 다만 처음에는 좀 신중했는데 한번 이 판례가 받아들인 다음에는 공모 공동정범 이론을 적용하는데 오히려 제한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이른바 주범, 배후의 주범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공모에서 매우 지배적인,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나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최근의 판례는 오히려 공모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까지 공모 공동정범이다라고까지 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 말미에 이제 이른바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것도 이제 공동의 실행 의사와 관련한 것인데 일부러 좀 중요한 주제라서 뒤로 뺐는데 공동의 실행 의사는 어떤 범죄를 함께 실행하겠다는 의사니까 당연히 고의 범죄에 대한 실행 의사라 볼 수가 있는데 과실범은 우리가 14조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듯이 자기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지만 주의하지 않았다 해서 처벌하는 형태의 범죄이기 때문에 과실범도 공동으로 실행 의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성립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우리 판례는 과실의 공동정범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학계에서도 일부는 판례의 태도를 지지하고 일부는 반대하는데 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거나 설문조사한 건 아니지만 반대하는 의견이 더 다수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179페이지에 44번 문단 이하의 저의 개인적인 검토 의견, 개인 결론을 조금 다른 주제에 비해서는 길게 써놨는데 여러분이 한번 관심 있게 읽어보시라 그랬는데요. 또 이런 얘기 하려니까 갑자기 여태까지는 괜찮았는데 수준 떨어지는 것 같으네. 이런 결론이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없어. 나 개인의 생각이므로.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뭐 이번 학기 수업을 앞으로 전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고 형법에 대해서 그냥 기초상식 정도로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면 자세히 안 보셔도 되지만 내가 앞으로도 계속 법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자세히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만 이 내용을 부연 설명하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 대법원은 스스로 그 1956년만 해도 과실범이라는 개념과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서로 맞지 않다. 그래서 1956년에 과실에 있어서는 의사연결의 관념을 논할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과실은 의사, 인식이 없는 범죄인데 서로 연결한다는 것 자체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고의범과 같이 공동정범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6년 후에 형법 제30조는 우리가 공동정범에 관한 형법 30조 규정을 보면 죄라고만 되어 있지 고의범죄라고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좀 사실 너무 억지스러운 얘기인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했으니 고의범은 물론 과실범도 죄니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과실범의 죄를 졌을 때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즉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극히 논리적인 걸 떠나서 지극히 형식적인 그냥 법전에 쓰여져 있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0조는 고의범이라고 안 하고 그냥 죄라고 했으니 죄에는 크게 고의범과 과실범이 있고 따라서 과실범도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행위공동의 의사가 있으면 과실범도 공동정범이 된다는 건데 이 행위공동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지금도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공동실행의 의사라는 것은 뭘 실행하겠다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행위들을 같이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어떤 범죄를 실행하겠다는 의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온 사례로 절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죄를 지으려고 누구는 운전하고 누구는 망보고 누구는 훔쳤거든요. 여기서는 오히려 공동된 행위가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행위를 각각 했는데 왜 하나의 범죄로 처벌하느냐 이게 공동정범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 가지 성립 요건을 자꾸 얘기하는 거다 그랬는데요. 과실범에서 대법원은 행위의 공동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공동정범에 필요한 공동의 실행의사라는 것은 또는 어떤 실행행위 분담이라는 것은 구성요건에 관련된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구성요건의 행위를 같이 하겠다. 구성요건 실현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지 그냥 일반적 의미의 행위를 같이 하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공동정범을 처음 인정한 1962년 사건에서 산에서 몰래 밤에 금지된 나무를 잘라서 목재로 화목으로 싣고 나오던 화물주와 무면허 운전하던 운전기사가 검문하는 경찰을 피하려고 그대로 가자 그냥 운전했다가 사망했는데 그때 이들이 행위에 공동이 있다는 것은 운전한 행위를 공동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운전한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거든. 그로 인해서 모르는 사이에 경찰이 죽어서 과실치사가 된 거라서 과실치사에는 어떤 면에서는 행위라는 게 없어. 결과로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뿐이지. 행위라는 거는 사후적으로 주의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주의하지 않았다는 게 어떤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이제 결론에 맞추기 위한 앞의 논리를
만든 거죠. 과실범도 공동정범으로 처벌은 해야겠는데 과실범은 또 대법원 스스로도 실행의사의 공동, 행위의 공동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행위의 공동이 있으면 과실범도 가능하다. 과실범도 행위의 공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죠. 더군다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수대교 사건 대표적인 사건인데 다리를 건설한 사람들, 그 건설 과정을 관리 감독한 사람들, 다리 건설 후에 유지 보수한 사람들의 행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뭘 공동으로 했다는 건지. 아까 그 경찰을 억울하게 사망케 한 그 사건의 경우는 그냥 운전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을 그냥 계속하자, 차를 계속 몰고 가자라는 면에서 두 사람은 어쨌든 이른바 공동행위라도 있을 수는 있죠. 그게 구성요건 행위가 아니라서 그렇지. 근데 성수대교 사건은 행위들이 다 다른데 뭘 공동으로 했다는 건지 이런 것도 냉정하게 따져보면 다 말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객관적인 행위의 공동이라는 것에서 대법원 판례나 긍정설의 입장은 행위의 공동만 있으면 된다는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실행의사라는 건 이제 고의범은 실행의사지만 과실범은 주의무 위반이 성립요건이니까 주의무 위반에 공동이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각자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 다르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무 위반에 공동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과실범의 본질에서 얘기했지만 주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그 시간 그 시점에 거기에 존재했다라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법원의 평가에 따라서 주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라는 부분이라서 공동으로 평가받는 건 있을지 몰라도 공동으로 어떤 의사를 같이 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게 과실범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판례와 긍정설의 입장은 사실상 현실적 필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만들어진 논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공동정범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기능적 행위 지배인데 실행의사가 분담된 실행행위들을 기능적으로 지배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과실범이라는 것은 뭘 지배할 수가 없거든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을 교과서에 써놨으니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뭐 대법원 판례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라는 단순한 지식을 외우는 게 법률가의 일이라면 이건 한심한 일이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할 일도 아니고 그거는 뭐 AI는커녕 그냥 단순한 컴퓨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분석하고 물론 이조차도 이제 AI가 하겠지만 적어도 자기만의 그 관점이나 논리로 기존의 법 해석이든 판례든 또는 학설이든 한번 다시 해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 관점에서 쭉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죠. 늘 얘기했지만 나 혼자 옳은 거니까 내 생각을 다 따르라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은 따라오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살릴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이런 방식으로 분석하고 이런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구나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46번 문단은 뭐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을 좀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이 판례를 보거나 사건을 분석하는 것은 저의 관점입니다. 최근에 이제 실수로 불을 낸 사건에 대해서 원심에서는 오히려 공동정범이라고 그랬는데 과실의 공동정범이라 그랬는데 대법원이 공동정범은 아니고 각각 단독의 범죄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두 사람이 쓰레기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 불을 안고 틱 던지고 갔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많죠. 담배 피우는 사람들. 차라리 전자담배를 피우세요. 전자담배는 불꽃은 없잖아. 그죠? 내가 피워보진 않았지만 옆에서 보니까 그렇더만. 수증기만 있고 불은 안 나더만요. 신기해. 신기한 세상이야. 베이핑이란 말을 난 뭔 말인지 몰랐어요. 내가 베이핑 카페? 베이핑 어쩌고? 그래서 베이핑이 뭐지? 막 그랬더니 전담이더만. 전담도 끊는 게 좋다고 하던데 끊으시고 끊을 수 있을 때 빨리 끊으세요. 나중에 껄껄하지 말고 좀이라도 일찍 끊을 걸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크게 도덕적으로 뭘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저도 만약에
어렸을 때 담배를 시작했다면 죽어도 못 끊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은 아니라서. 근데 천만다행으로 담배를 안 해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건데 끊을 수 있을 때 끊으면 좋죠. 하여튼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도 나쁘지만 뒤처리가 더 나빠. 그죠? 얘기하기 싫은데 옛날 사람들 내 친구들 보면 막 담배 피우다 침 뱉는 게 제일 싫었거든, 내가. 그게 보기 싫어서 제가 의외로 생긴 것보다 깔끔하거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 또 나이 때 학생 때 중국집에 가면 친구가 남긴 짜장면 먹더라고. 저거 되게 속이 좀 상했어요. 이게 막 울렁거렸어요. 난 남이 남긴 음식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아무튼 담배도 이게 지저분하잖아요, 취미가. 이렇게 불 끌 때 하여튼 지저분해요. 바닥에 막 비비고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서장훈급은 아니고 담배를 이렇게 무심코 쓰레기장에 탁 버렸는데 쓰레기장이 얼마나 불에 탈 게 많습니까? 그래서 근데 둘이 같이 담배 피우고 같이 얘기하다가 각각 던지고 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2심 법원까지는 뭐 대법원 판례가 과실을 같이 해가지고 결과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그 쓰레기장에 불이 나가지고 근처 그 쓰레기장 인근에 다른 그 조그만 그 물건이나 조그만 그 건조물까지 같이 탔거든요. 근데 뭐 일부러 불을 낸 건 아니니까, 고의로 불을 낸 건 아니니까, 제가 고의는 일부러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저도 입에 붙어가지고, 어쨌든 뭐 그 결과를 알면서 담배꽁초를 던진 건 아니니까, 그렇지 않겠지라고 무심코 던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실로 인한 그 불이 난 죄를 실화죄라 그러는데요. 실화죄의 공동정범이라고 처벌을 했어요. 2심 법원까지는.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런 경우 다 과실의 공동정범이라고 하니까. 근데 대법원에서 오히려 이거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의사연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각각 그냥 각자의 실화범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그 성수대교 사건은 다리가 갑자기 멀쩡한 다리가 한가운데가 주저앉았는데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구 잘못인지. 근데 이 담배는 각자가 각자 잘못한 거라서 인과관계가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각자가 그냥 실화죄의 부담을 지는 것이고 둘이 공동정범은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물론 이로 인해서 대법원이 기존의 입장과 달라졌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 사건 자체는 그 공동정범이라고 안 하더라도 각자의 그 과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처벌하면서 각자 그냥 따로따로 과실범이다 이렇게 했던 건데요. 근데 제가 교과서에 썼듯이 모순되는 게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각각의 과실범인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모두를 공동정범이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모순된 결과 아니냐. 그래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각자의 과실을 입증하거나 밝힐 수 있으면 각각의 과실로 처벌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처벌할 것을 그런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해결 방법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거기까지 나가면 여러분이 지금 너무 많이 나가니까 지금도 많이 나갔어요. 좀 더 관심 있는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고 설령 내가 거기까지 관심이 없더라도 오늘 들은 얘기 들으면서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참고했어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동범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합동범은 우리가 30조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그랬는데요. 합동범은 또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고 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2인 이상이 공동과 2인 이상이 합동은 뭔 차이일까? 공동이나 합동이나 글자만 잘못 쓴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합동범은 가중처벌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공동하여라고 해서 30조는 모두를 정범으로 처벌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보조적인 역할밖에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더 처벌이 확대되는 것 같긴 하지만 가중처벌은 아니거든요. 공동의 절도범 이렇게 처벌하는 거지. 근데 합동범은 특수라는 이름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합동범은 또 공동정범과 구별되고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와 같이 처벌이 무거워질 때는 다시 또 요건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동정범 중에서도 또 합동범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도 또 판례 때문에 약간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뒤에 나오는 복잡한 얘기는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고 다른 분들은 저런 얘기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듣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합동범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고 해서 형법의 도주라 해서 그 구속된 사람, 구금된 사람이 도망가는 행위를 이제 도주죄라 하는데 여럿이 같이 공동으로 공동 정범으로 도주하면 특수도주라는 합동범으로 또한 가중처벌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공동 도주라 해서 도주죄의 정한형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특수도주라는 좀 더 무거운 죄로 처벌받고요. 절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택시회사 사건을 얘기했었는데 거기에서 이 세 사람이 단순한 절도범일 때와 세 사람을 특수절도로 처벌할 때는 형벌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강도 마찬가지고요. 성폭력처벌법에서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특수중강간, 특수준강조추행. 그 다음에 폭력행위 처벌법에서 공동폭행은 합동하여라는 말을 안 쓰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는 공동범이다. 합동범 말고 공동범이다. 그래서 그러한 견해에 따르면 공동정범, 공동범, 합동범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지나치게 글자 그대로의 그 표현에 따라서 분류한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 폭력행위 처벌법에 2인 이상이 공동하여도 공동이란 말을 썼지만 합동범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합동범의 특징은 합동이냐 공동이냐 말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가중처벌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폭력행위 처벌법에서 공동폭행도 이들을 모두 그냥 폭행죄로 처벌한다는 게 아니라 특별히 더 무겁게 처벌하거든요. 공동폭행이라는 게 뭐 당연히 여러 사람이 갑자기 흥분해서 누군가를 폭행하면 되게 좀 무겁게 처벌받죠. 이 청소년 범죄가 흉악하다 어쩌고 떠드는데 아이들은 혼자 범죄하는 일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애들은 물건을 훔쳐도 우르르 괜히 친구들하고 쓸데없이 그럴 땐 친한 거지. 그래서 여럿이 같이 물건을 훔치거나 누굴 때려도 여럿이 때리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다 이렇게 속상하네. 뭐 학교 폭력 이런 거 보면 막 애들이 왜 그럴까요?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애들을 잡아 족칠까요? 사실은 어른들이 반성해야죠. 어른들이. 애들이 그렇게 되면 어른들이 반성해야죠. 사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좀 꾸짖게 되거든요. 근데 내 아이가 아니고 다른 아이가 잘못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아이들을 꾸짖기 바쁘단 말이죠. 아이들이 전부 다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남의 자식은 그저 욕하기 바쁘고 내 자식이면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죠. 소년법에서 이른바 역시 번역 용어라 별로 좋지는 않은데 한자말로 국친주의라는 말을 써요. 소년법의 기본 원리가 소년의 일탈행위 또는 소년의 범죄에 대한 대응에 대한 기본 원칙을 국친주의란 말을 쓰는데 국친주의 지금 제가 잠깐 멍해진 게 영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국친주의란 말은 나라 국자에 부모할 때 그 친부모할 때 그 친자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모처럼 이러거든요. 근데 어디 그런가요? 국가가 계모처럼, 국가가 계부처럼.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냥 애들 때려잡기 바쁜데 자기 자식이라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대응책을 찾아야 된다,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범죄가 흔히 외관상 보면 특수도주, 특수폭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아이들의 속성상 같이 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아무튼 이와 같이 여럿이 한 사람 또는 뭐 여러 사람을 공동으로 폭행하면 무겁게 처벌받기 때문에 이 또한 이름은 공동하여지만 합동범의 취지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 49번 문단으로 가면 학설 판례 나오니까 여러분이 복잡하죠. 이거 다 여러분이 보지 마시고 사실 이제 나중에도 혹시 이제 진짜 법률 공부하시면 학설 판례 많을 텐데 언젠가 얘기했지만 학설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까? 새로운 학설을 나만의 뇌피셜로 만들어 볼까? 이런 게 아니고요. 문제 해결에서 차이가 있거나 결론이 다른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학설을 다 여러분이 어떤 현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냥 결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원래 공동정범에서 따로 또 이렇게 합동범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공동정범 자체는 정범으로 처벌되는 사람들의 범위에 대한 문제이지 그 공동정범의 범위 안에 들어갔다 해서 가중처벌되는 건 아닌데 공동정범 중에서 일부가 또 합동범으로 가중처벌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일부라는 것은 뭐냐면 현장에 같이 간 사람들,
그래서 우선 그 옛날 얘기, 판례가 바뀌기 전에 옛날 얘기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한데요. 185페이지에 7호도 2720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골에서 소음 치는 거예요. 야, 이게 전원일기,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뭐 이럴 때 얘기야. 왜냐하면 오늘날은 이렇게 소를 훔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집집마다 소 한두 마리 키울 때, 저도 어렸을 때 소 키웠거든. 그 초등학교 3, 4학년 때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소 끌고 나가서 이 시골 말로 꼴 먹인다고 그래요. 꼴을 먹인다고 그래요. 꼴을 벤다는 말은 들어봤나? 이렇게 소를 먹일, 소나 말은 없지. 우리가 무슨 귀족도 아니고. 그냥 소를 키우는데 소 먹일 풀을 배울 때 꼴을 벤다, 꼴을 먹인다 이래요. 그래서 꼬마일 때 소 끌고 나가서 풀 많은 곳에 그 말뚝을 꽂아 놓으면 알아서 이제 풀을 뜯어 먹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어른이 돼갖고 소를 보러 갔는데 무섭더라고. 이렇게 큰 놈을 내가 끌고 다녔나, 어렸을 때. 야, 그때는 오히려 겁이 없었는데 다 커서 소 옆에 가니까 굉장히 크고 무섭더라고요. 어렸을 때 근데 그 소 머리만큼 정도밖에 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 꼬마가 소를 끌고 다니면서 풀을 먹였으니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야말로 집집마다 한두 마리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소도둑이 있기가 어렵죠. 그 셋이서 공모해가지고 한 사람은 마을 입구에서 트럭을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둘이 이제 마을 안에 들어가서 소를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트럭에 태워서 도망가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랬을 때 75년도 판례만 해도 이 셋이 소도둑이라는 절도죄를 저지르긴 했는데, 셋은 기본적으로 기본 범죄인 절도의 공동정범인데 그 중에 두 사람, 소를 훔치는 자리에 같이 간 두 사람은 현장에 절취라는 범죄를 실행하는 그 현장에 바로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합동범으로 가중처벌받고, 트럭을 몰고 있던 이 사람은 그냥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공동정범이 일반적인 범죄라면 그 중에 합동범은 특별한 범죄다라는 게 그 당시의 판례고, 그게 논리적으로도 맞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절도죄가 따로 있고 특수절도죄가 따로 있으니까 절도죄를 여럿이 했을 때 그 중에 특히 현장에 같이 간 사람은 또 무겁게 처벌하겠다. 왜 그러냐면 차를 몰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좀 다르지만 둘이 예를 들어서 소를 훔치려고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나온다. 그러면 발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이서 그 주인을 뭐 폭행하거나 심하면 살해하거나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린아이들이 여럿이 같이 하는 게 어려서는 뭐 혼자라면 안 할 일을 친구 때문에 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여럿이 하다 보면 좀 더 위험해진단 말이죠.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럿이 절도, 여럿이 강도, 여럿이 강간하거나 하게 되면 위험성이 더 커지는데, 그 여럿이라는 거는 그 구속요건의 실행행위를 하는 그 현장에 바로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야 위험한 거죠. 트럭을 몰고 마을 밖에 기다리던 사람까지 그 현장에서의 위험성이 가중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같이 가 있던 사람들만 합동범, 그 외에 절도범은 그냥 일반 절도범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판례가 이걸 받고 나서 복잡해졌단 말이죠. 그 옆에 98도 3.1 사건이 그건데요. 이거는 이제 거기 제 말이 아니고 그 판결문에 그대로 나온 말이니까 속칭 삐끼주점이라는 게 있대요. 삐끼라는 말을 여러분이 뭐 알 필요도 없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이렇게 술 마시러 오라고 막 이렇게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유인하는, 뭐 좋은 말로 홍보지만 뭐 이렇게 막 끌고 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 삐끼라는 어떤 종업원들을 둔 주점이라는 게 한때 유행을 했고, 유행이라기보다 사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삐끼주점이라는 말이 판결문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을 자기 술집으로 또 유인해가지고 이미 취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더 술을 먹인 다음에 계산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카드를 굉장히 많이 결제하게 하고 하는 이제 나쁜 형태의 주점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그 주점을 운영하는 지배인이 있었고, 밑에 그 종업원, 삐끼 노릇을 하는 종업원들이 있었는데, 술에 취한 그 피해자에게서 카드를 거의 뺐다시피 한 다음에 이 지배인은 술집에 남아 있었고, 종업원 2명에게 현금 지급게 가서 그 카드를 가지고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찾아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 카드가 아닌 걸로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꺼내면 절도죄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복잡해요. 뭐 절도냐 사기냐 뭐 복잡한 게 나오는데 그건 이제 혹시 궁금하시면 해당 부분 그 개별 범죄 부분에 찾아보시고 어쨌든 둘이서 현금 지급기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 왔는데요. 그렇게 행위하면 그 현금 인출 행위가 절도죄로 우리 판례는 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가서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꺼내왔으니 둘이 특수 절도죄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저 술집에 남아있던 지배인은 어떻게 되느냐? 황소도둑 사건에 의하면 이 지배인은 그냥 절도범이고 종업원 둘은 특수절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결론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지배인이 나쁜 놈인데 종업원들이 시킨 대로 한 것뿐인데 이 종업원들의 문제점은 뭐냐? 형법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왜 둘이 갔을까? 혼자 가면 되는데. 너 현금 찾는데 뭐 현금이 무거워? 혼자 들기 힘들어? 그것도 아니잖아. 왜 둘이 가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냐 이거야. 이 사건에서 만약에 종업원 중에 한 명만 갔다 그러면 이 판례도 안 나왔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복잡하게 할 얘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 짓는 놈들이 법을 알겠어요? 그래서 혼자 가도 될 거를 둘이 가는 바람에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찾는 절취행위 그 자체를 한 두 명은 합동절도, 특수절도로 가중처벌받는다는 것에 뭐 다소 문제는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결론인데 문제는 그 종업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술집의 실질적 운영자인 지배인은 그 종업원 두 사람에게 시켰을 뿐이라 해서 현장에 가지 않았다. 현금 지급기라는 그 현장에 안 갔다 해서 이 친구는 일반 절도, 종업원들은 특수절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해서 판례가 태도를 바꿔서 현장에 안 갔더라도 중요한 역할을 하면 또 합동범이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언제나 필요가 논리를 바꾸고 있어요. 이건 좀 문제죠. 왜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만 보면 대법원 판결문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근데 사건에서 이 지배인은 합동절도로만 처벌받은 게 아니라 합동강도도 됩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억지로 뺏었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에게 카드를 강제로 뺏었기 때문에 합동강도입니다, 이미. 그래서 뭐 합동강도, 합동강도 두 가지 죄가 실체적 경합을 하더라도 어차피 합동강도가 훨씬 무겁기 때문에 여기 정한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지배인은 합동강도, 일반절도, 종업원들은 합동강도, 합동절도를 할지라도 누가 합동강도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의 범위 안에서 각자에게 또 형이 따로 계산되거든요. 얘기했지만 공동정범이 하나의 죄로 처벌받는다 해서 마지막에 형벌까지 똑같이 받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각자가 어느 정도 관여했냐, 또 기타 뭐 범죄 후에 어느 정도 반성하느냐,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똑같은 죄에 해당하더라도 형량은 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합동강도 일반절도라 하더라도 합동절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면 되거든요. 지배인을. 실질적인 마지막 선고형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연역주의 나라라 그런지 이 상징이 중요해서 그런지 이 성립범죄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배인도 합동절도, 종업원도 합동절도 이렇게 하면서 소도둑대 사건과 다른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판례를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지 않았어도 현장에 간 사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그와 거의 같은 역할을 했다면 똑같이 합동범이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긍정할 거냐 부정할 건가를 가지고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건가 말 건가가 또 쟁점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으면 나중에 제가 따로 과외해드리고 시간당 한 10만 원만 주시면 네? 음악 선생님은 저기 교수가 과외하면 처벌받는데 법학은 어떻게 되나 갑자기 궁금하네. 그게 학문 영역이 따로 있나? 교수는 아예 과외하면 안 되나? 꼭 갑자기 불공평하네. 월급도 많이 안 주는데 과외도 못하게 하고. 농담이에요. 이런 농담은 좀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녹화가 되는 게 문제네. 농담이에요, 농담. 그래서 뭐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이 뭐 다 이런 뭐 학설 판례 이런 걸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이른바 현장설이라는 것만 혹시 학설이라고 하면 현장설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현장에 간 그러니까 공동정범 중에서도 실행행위 그 자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그 행위 자체의 현장에 있던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겠다. 모든 범죄가 그런 건 아니고 합동범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 아까 읽어드렸죠. 그래서 그 현장이 기준이 된다 해서 현장설이라는 게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럼 변경된 판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뭐
해석에 따라서 현장의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했다.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런 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회사 사건은 그 연장선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택시회사 사건도 황소도둑이랑 거의 똑같죠. 황소도둑 사건하고 비슷해요. 삐끼주점 사건하고는 좀 다르거든. 그렇잖아요. 여기서 한 친구가 있고 범죄 현장인 택시회사로부터는 200m나 떨어져 있었단 말이죠. 황소도둑하고 거의 똑같죠. 그 운전한 사람은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이 어떤 집에서 소를 훔쳐 나왔거든요. 마찬가지 그 운전한 사람은 한 200m 떨어진 200m면 적지 않은 거리예요. 그렇죠? 200m 여러분 몇 분에 뛰나? 아니다. 몇 초에 뛰나? 저번에 애들하고 뛰었더니 내가 이렇게 빠르지가 않더만. 하여튼 근데 200m면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생각하기 나름으로는. 그래서 원심은 2심 법원은 이 운전한 사람은 특수절도가 아니다. 합동절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냥 그 회사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한 사람은 망보고 한 사람은 금고에서 돈을 꺼냈더라도 두 사람은 특수절도, 합동절도지만 운전한 사람은 특수절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합동절도가 아니다 그랬는데 대법원이 또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이래가지고 이 운전한 사람도 합동절도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옳다가 아니에요. 이게 절차상 대법원이 최종적인 권한이 있어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것뿐 누가 옳다가 아닌 거죠. 이미 얘기했지만 만약에 원심법원의 그 판결이 잘못됐으면 원심법원 판결 자체가 무효라 해서 다 지워버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또 결론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도 기록으로 남겨는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해 볼 여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동범이라고 하는 공동정범 중에서도 또 특별히 가중처벌되는 범죄 유형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거 판례나 현재의 다수견에는 합동범은 공동정범 중에 특별한 경우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공동정범과 합동범이 관계가 좀 애매해졌다 이거죠.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그 합동범을 처벌하는 특수범죄를 처벌하는 그런 유형의 범죄는 공동정범이 모두 합동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왜 염려라고 하느냐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공동정범 자체도 처벌이 가중이 아니라 처벌의 확대인데 이 확대된 공동정범이 모두 또 가중처벌된다고 한다면 여러 번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형법의 해석이나 형법의 기본 정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언제나 처벌을 확대하거나 처벌을 가중할 때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판례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판례 스스로 자신들의 원칙에서 예외가 되기 때문에 좀 검토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만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뭐 시험 문제 사례형으로 내고 막 자세한 학설까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어하고 막 틀리고 이러면 막 엔돌핀 솟고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텐데 기놈의 시험이라는 게 없는 세상이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좀 전에도 제가 잠깐 볼래서 본 게 아니라 이렇게 핸드폰 금방 뭐 문자 보낼게서 켰더니 알고리즘인지 뭔지 때문에 뉴스가 하나 떴는데 뭐 제가 그런 기사를 싫어해서 그런지 서울대 의예과는 뭐 294점이고 뭐 연대는 292점이고 고대는 291점이고 참 한심한 것 같아요. 그 1, 2점 때문에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하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따라올 일은 없는 게 괜히 따라왔다가 여러분도 곤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수능을 없애버리거나 이놈의 수능을 왜 전국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봐가지고 같은 시험에 따라 한 줄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학별로 알아서 시험 보면 되잖아요. 옛날에 대학별 본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사교육이 과열된다 그래서 없앴거든요. 근데 수능 봐서 지금 사교육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과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폭발 지경 아니에요? 4살짜리도 의대 간다고 뭐 4살 고시를 본대나. 이 망국적인데 수능을 왜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 대학의 학과를 막 그냥 1, 2점 차이로 줄 세우는지 1, 2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아이 속상해. 언제까지 이러고 해야 될지 이놈의 나라는 모르겠어요. 같은 대학 안에서도 뭐 무슨 과가 뭐 점수가 어쩌고 입결이 어쩌고 이게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이 삶이 너무 이렇게
좀 편협하고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더 크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1, 2점 생각하고 막 이러고. 그래서 사실 수시를 늘리는 게 저는 사실 뭐 입시 전문가는 아니에요. 수시라는 건 어쨌든 뭐 무슨 그런 1, 2점 갖고 막 이렇게 순위 매기고 이런 건 그래도 덜 하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불공정하다 그래갖고 정시를 늘려라 그래가지고 정시 수시 어떤 걸 할 건가 그래서 뭐 사회적 숙려위원회인가 사회적 수구위원회 했구나. 수구위원회. 충분히 생각한다. 이거 수구위 하자. 왜 한자를 쓰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사회적 수구위원회인가가 몇 달을 모여갖고 했는데 결론은 5대5. 한국 사람은 그저 맨날 짜장, 짬뽕, 짬짜면 하자 이렇게 똑같아. 짜장은 짬뽕, 그럼 짬짜면 하면 되지. 그래서 수시, 정시 뭘로 할 거냐. 막 언제지 그게? 노무현 정부야, 문재인 정부야. 문재인 정부 때인가 보다. 결론은 그냥 5대5. 그럴 걸 뭘 그렇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거 누가 몰라. 5대5로 하자니까 그 당시 우리가 수시, 정시가 한 8대2, 7대3 그랬는데 서울 주요 대학은 무조건 6대4까지 맞춰라 그래서 정시를 지금 40%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각자 뭐 수시 입시, 정시 입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대학에 왔겠지만 뭐 어느 게 공정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시라는 것은 이제 글자 그대로 이른바 정량평가만으로 점수 1, 2점 가지고 줄 세우는 게 공정하다라는 건데, 그놈의 공정이 그 형식적, 객관적 공정만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로스쿨 입시도 옛날에는 정성평가가 7, 정량이 3이었는데요. 지금은 8, 정량이 8, 정성이 2예요. 그러니까 리트 하나가 깡패가 돼버렸다 이거야. 근데 이런 식의 공정성이라는 게 사회 문제 해결에 또는 교육에 진짜 도움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AI가 발달하니까 중고등학교 교육은 이제 그런 객관식 그 줄 세우기가 아니라 뭐 서술 논술 위주로 교육하겠다 그래서 AI가 채점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까지 나왔다는데 결국은 이제 공정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지금 형법 시간인데 잠깐 지금 나는 누구 어디 지금 어디 얘기하다 보니 좀 흥분했어요. 그 시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 시험이라는 평가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된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거나 제대로 그것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거는 별개인 거죠. 제 생각이 조금 다 정리된 건 아니지만 공정성이니 뭐니 해서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서 시험에 대응하긴 하지만 또 스스로 공부하는 거는 다르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로스쿨 학생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입학하면 학교 시험에 대한 대응과 변호사 시험 대응을 따로 나눠서 똑똑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시험 공부로서의 공부와 내 스스로의 공부 좀 이렇게 다 잘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똑똑한 사람이고 뭐 합동범의 공동정범이니 뭐 이런 얘기들 자세한 얘기를 생략하면서 만약에 이런 문제들을 시험으로 낸다면이라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 보시고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씩 내라고 그럴까? 그래갖고 그걸 문제를 낼까? 여러분이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더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시험 얘기는 그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범이라는 게 있어요. 185페이지에. 요거는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하고 뒤에 다시 설명하겠다고 한 건데요. 동시범은 글자 그대로 그냥 동시에 범죄하긴 했지만 공동정범이 아닌 경우를 동시범이라고 합니다. 그 동시범이 공동정범이 아닌 이유는 동시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개념상 행위는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의사의 연락이 없다. 의사 연락 없이 우연하게 같은 범죄를 했을 뿐이다. 동시범의 대표적인 이제 사례는 한국에서는 별로 없는데요. 이른바 그 훌리건들의 사건이라 볼 수가 있어요. 요새 젊은 분들은 제가 뉴스를 이해 못하는 게 몇 개 있는데 지난 주말에 뭐 2030이 어디를 몰려갔다는데 난 T1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게임 하는 지금도 제가 용어를 기억을 못해요.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몰려다니면서 운동 경기를 보거나 그런 일이 오히려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각자 자기 방에서. 근데 정기전 때도 보니까 학생들이
그 옛날보다 많이 안 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중계방송 보니까 더 편해서 온라인 세상이 돼서 그런가 봐. 근데 하여튼 이제 외국에서 보면 축구 경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서로 흥분해서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 경우 이제 서로 이제 서로 상대방 팀의 팬들끼리 막 갑자기 흥분해서 싸우는데 사전에 뭐 같이 저들을 뭐 같이 때리자 이런 식의 의사 연락은 없는 거죠. 그 순간 흥분해서 그냥 같이 그걸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대표적인 동시범의 예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시범도 마찬가지 위험할 수 있죠. 훌리건의 예를 들었지만은 그 56번 문단에서는 동시범을 동시정범 또는 다수정범, 그러니까 공동은 아니다. 이거 여럿이 정범으로 처벌받긴 하지만 공동은 아니다라는 말을 강조하려고 동시정범이니 즉시 다수정범이니라는 그 다른 표현을 말씀드린 거고 법률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 연락이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은 아니지만 동시범도 각자를 처벌하게 되는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동시범은 그 제19조에서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되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또 뭔 소린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명이 흥분해가지고 서로 사전에 또는 그 행위할 때 의사 연락 없이 상대방을 막 서로 싸우다 보니 누군가 다쳤단 말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다쳤는지 몰라요. A, B, C, D 네 사람이 그 폭행에 가담했는데 누가 결정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는지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을 다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쳤기 때문에 폭행의 결과 상해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범은 아니에요. 그런데 미수범처럼 처벌한다 이런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그 결과가 누구 때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각자는 결과 없는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런 처럼 된 거예요. 결과가 현실적으로 없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결과는 발생했는데 누가 원인이었는지 모르니까 각자를 계산해 보면 각자는 그 결과와 연결되지 않는 결과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라고 19조는 써놨는데 미수범처럼 처벌한다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밝혀지면 A, B, C, D가 한 사람을 막 폭행했는데 크게 다쳤어요. 근데 누구 때문인지 확실하게 원인이 밝혀지면 그 사람만 상해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하고 나머지는 처벌 안 하면 되는데 원인이 안 밝혀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럿이 위험한 행위하는 걸 방지하려고 여럿을 다 처벌은 하되 원인이 그러니까 결과가 누구에게 연결되는지 연결을 찾아낼 수 없으니까 결과 없는 범죄와 마찬가지라서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19조는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독립행위의 경합, 독립경합이란 말은 뭐 역시 일본식 한자 말이라서 독립행위가 여러 개 성립했다. 각각의 독립적인 범죄가 여러 개 성립했다. 다만 결과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 결과 없는 범죄처럼 미수범처럼 처벌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독립행위의 경합, 동시범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여기 뒤에 썼냐 안 썼냐? 여기 간단히 해서 그렇구나. 이 사실은요. 동시범은 우리가 공동정범의 챕터에서 가르치긴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그 밑에 각주에 썼구나. 안 써놓은 게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만 보면 돼. 각주 1번에 보면 공동정범과 관련해서 설명은 하지만 공동정범은 30조인데 지금 동시범은 19조잖아요. 19조. 19조 앞에 18조가 뭐예요? 인과관계. 공부하신 분들은 다르구만. 안 외웠어도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인과관계의 연결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처벌하는데 동시범은 인과관계가 없지만 처벌은 하되 미수범으로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인과관계와 관계된 규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범이 여럿이 범죄한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은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인과관계의 논리라 이렇게 보셔도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9조까지만 하면 좋을 텐데 문제는 이제 뒤에 나오는 각식 개별 범죄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원래 동시범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명이 의사 연락 없이 범죄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데 그 결과가 누구 때문인지 알 수 없어서 모두를 결과 없는 미수범처럼 처벌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논리인데 상해죄만큼은 모두를 기수범으로 처벌하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제 여럿이 의사연락 없이 갑자기 누군가를 때리거나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의 대표적인 게 상해죄고, 상해죄는 또 그만큼 위험한 범죄니까 이걸 예방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상해죄에 이거를 동시범 특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시범에서 또 예외가 된다 이런 얘기죠. 원래 동시범은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상해죄만큼은 모두를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예외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특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일관되게 무조건 이건 잘못됐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특례를 둘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수와 미수는 기본적으로 처벌 범위 자체는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감경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굳이 상해죄만 기수라 해서 예외를 둘 그런 논리적인 이유가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상해죄도 똑같이 동시범의 19조를 적용해서 모두를 상해죄 미수로 처벌하더라도 개별 사건에 따라 법관이 형벌은 거기 맞춰 선고하면 되기 때문에 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특례를 두느냐라는 게 이제 이 다수견해가 위헌이다라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책임 원칙을 얘기했는데 책임 있는 만큼만 처벌해야 되는데, 이게 동시범 특례 19조에서는 예컨대 4명이 동시범으로 범죄했다. 누군가 한 명은 결과의 원인이 됐겠죠. 이 사람은 이득을 보겠지만 세 사람은 자기 죄값만큼만 처벌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넷을 다 기수로 처벌하면 한 사람은 자기 죄값만큼 처벌받지만 세 사람은 죄값 이상 처벌받는 거니까 책임 이상 처벌받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가 여러 판결에서 부르짖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를 두는 것이 책임 원칙에도 어긋나고 현실적으로도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라는 게 다수견해이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전히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각주 2번은 그래도 한번 보셔야겠다, 여러분이. 187페이지의 각주 2번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5명이 그 같은 의견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9명이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하려면 3분의 2, 6명이 위헌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사실상 이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가 위헌이라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에요. 5대 4니까. 근데 한 명을 아직 못 채워갖고 폐지가 안 된 것뿐, 언젠간 폐지될 거예요. 한 명만 더 꼬시면 되거든. 꼬신다는 건 농담. 이게 꼬셔서 될 일은 아니지. 한 명만 더 이렇게 저녁에 술 먹이면서 그러지 말고 말이야.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다 자기들이 제일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 한 사람의 견해만 달랐어도 위헌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어쨌든 형식상 거의 다수 의견이,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다수 의견이 잘못된 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절차상 6명이 충족되지 않아서 폐지되지 않은 것뿐이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른바 입증 책임의 전환이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냥 들어만 두세요. 형사소송법 시간에 하는 얘기인데, 입증 책임. 주장하는 자가 입증에 책임이 있다가 기본 원리거든요. 근데 이제 상해죄 같은 경우는 그래, 4명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잘못함이, 결과를 가져온 놈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억울할 텐데, 억울하면 니들이 입증해라 이게. 나는 결과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를. 근데 이러한 것은 형사법 줄 수가 없거든요. 형사법에서는 무조건 처벌하려는 자, 즉 처벌해달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검사가 모든 걸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해죄만큼은 기수범으로 처벌받고 싶지 않으면 네가 그 결과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네가 입증해라라고, 이른바 전환, 돌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법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제 법원은 상해죄에 대해서 동시범 특례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상해치사까지 확대해서 적용한다는 게 거기 187페이지 63번 문단, 187페이지에서 시작하는 63번 문단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 사람이 한 사람을 연쇄적으로 차례로 상해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이 셋 다 상해치사에 기수범으로 처벌받은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설명하기에는 조금 형사 사건이 좋은 건 없으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원심법원, 이심법원은 이들을 상해치사의 공동정범 그랬는데요. 과실의 공동정범까지 적용해가지고. 근데 대법원은 공동정범은 아닌데 그냥 동시범인데 상해죄니까 상해치사에까지 동시범 특례가 적용돼서 이들을 모두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뭔 소린가 하실 텐데 지금쯤 여러분이 이제 슬슬 가방 싸야 되나 이러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상해죄와 상해치사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상해는 사람이 다쳤다는 거고 상해치사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정도 심각한 범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좀 더 정확하게 조사하거나 입증해서 누구 때문인지를 밝혀내서 처벌을 해야지. 사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편하거든요. 누구 때문인지 몰라도 그냥 이놈들이 다 한꺼번에 책임져라 이러면 편하단 말이죠. 두루뭉실하게. 그래서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도 위헌인데 이거를 상해치사까지 확대하는 건 더 문제다. 왜냐하면 263조는 상해죄에 대해서만 특례를 규정했지 상해치사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좀 전까지는 여러분이 나하고 문제의식을 같이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딱 보니까 점점 문제의식이 흐릿해지네 이러면서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보강 안 하실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서 보강하면 이건 정말 힘들거든. 그러니까 얼렁얼렁 해야 돼요. 15분이나 남았으니까 교사범에 대해서 31조. 31조 1항은 참 신기하단 말이야. 카페에서 수다 떨면 75분이 금방 가는데, 그죠? 여러분이 듣기만 해서 그래. 내가 수업을 잘못해서 그래.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75분 금방 갈 텐데, 그죠? 좀만 참으세요. 교사범. 사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애가 대학교 4학년이라서 여러분 꼭 우리 애를 보는 것 같아서 우리 애는 내 앞에서 5분도 집중 안 하거든. 5분은커녕 1분만 얘기해도 그냥 딴짓하지. 한 3분 넘어 PMT라고 막 투머치 토커라고 막 이러고. 아유, 딸이니까 때릴 수도 없고. 이럴 때 아들이 그리워요. 두들겨 팰 텐데 이런 생각. 미안합니다. 농담이야, 농담. 아드님들이 또 저기 성평등 센터 가가지고 말이야.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말이야. 아들을 차별하는 발언을 했다. 농담이에요. 아무튼 꼭 우리 아이 같아서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니까 좀만 참으세요. 31조 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여기서 동일하다는 건 늘 얘기했지만 법정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선고하는 이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범과 실제 범죄를 실행한 사람은 일단 처벌 범위는 같다. 마지막으로 법관이 선고하는 형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공동정범은 자신이 정범으로 범죄에 참여하는 건데 교사범은 정범은 아니고 그냥 좁은 의미의 공범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교사범은 누군가에게 범죄하도록 이건 이제 좀 더 정확하게는 범죄 실행을 결의하도록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이제 판례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좀 딱딱한 말이지만 누군가에게 범죄 실행을 결의하도록 하는 것뿐 본인이 직접 범죄 행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게 그럼 공모 공동정범은 실행 행위를 하지 않는 공동정범이라는데 그럼 교사범도 그것과 유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모 공동정범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교사범으로 처벌해야지 왜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느냐. 그러니까 교사범은 누군가가 범죄하도록 결의하게 했다라는 것이고 자기가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모 공동정범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 교사범으로 처벌해야 된다. 공모 공동정범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다수견입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뭐냐면 교사범은 공동정범과 다르기 때문에 교사범에 대한 증거 따로, 공동정범에 대한 증거가 따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형사 절차에서 처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입증의 불편함이라는 게 있는 거죠. 공동정범은 다 같이 처벌받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증거가 다른 사람에 대한 증거도 되거든요. 근데 교사범은 교사범에 대한 증거만, 공동정범은 공동정범에 대한 증거만, 즉 교사범은 교사했다는 증거가 따로 나와야 되는데 공동정범은 안 해도 되니까 사실 한꺼번에 처벌하면 편하죠. 처벌 편의주의나 엄벌주의로 가자면
이 대법원의 어떤 이런 필요에 따른 법리가 더 환영받을 만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형법은 그런 게 아니라서 구별해야 되는 거죠. 이 공모 공동정범 때문에 혼란을 야기하지만 교사범은 행위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범죄하도록 결의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다르다. 근데 이것도 좀만 더 들어가자면 이 뒤에 나올 얘기긴 한데 이 교사라는 게요 공모 공동정범처럼 자세하게 뭐 실제 행위를 하나하나 같이 모의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어떤 범죄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만 범죄 결의를 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공동정범과 그 부분에서도 차이는 있습니다. 큰 차이는 이제 실행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 근데 그것 때문에 공모 공동정범과 혼란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건 공모 공동정범 법리의 문제점이고 그리고 또 실행의사 측면에서도 공동정범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실행의사를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 교사범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정범과 차이겠다. 그 밖에 종범 또는 방조범이라 부르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입장인데 교사범은 다른 사람을 범죄하도록 결의하도록 한다. 간접정범이 좀 교사범과 매우 유사하긴 한데 간접정범은 실제 실행행위를 하는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고 간접정범이 정범이 되는 반면에 교사범은 실행행위를 직접 하는 사람이 정범, 범죄자가 되고 교사범은 좁은 의미의 공범이다. 간접정범을 아시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미리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교사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에게 범죄 결의를 갖게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범죄 결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교사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이른바 실패한 교사라고 부릅니다. 아닌가? 효과 없는 교사인가? 아, 헷갈려. 이제 외우는 게 힘들다니까 여러분 때는 팍팍 돌아가죠. 내가 여러분 때는 다 외웠다고. 책 한 번 보면 끝까지 다 외웠다고. 어차피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나버려가지고 막말해도 돼. 하여튼 근데 얘기했죠. 나를 믿으면 안 되고 항상 직접 확인하시라고. 근데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지 않았을 때 이거를 이제 실패한 교사라고 부르는데 이미 범죄 결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교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실패한 교사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교사에서 그래서 중요한 성립 요건은 교사 행위 때문에 누군가가 범죄할 마음을 먹었다, 결의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사 행위의 방법, 수단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여럿이 공동교사도 가능하고 누군가를 중간에 끼워서 간접교사 또는 재교사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작위 방법으로 교사라는 건 또 성립하기가 어렵죠. 부작위라는 건 뭐냐면 범죄할 마음을 먹은 사람을 안 말렸다는 건데 이미 범죄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겐 교사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부작위 교사라는 건 안 되고 과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이제 특정 범죄에 대한 결의를 갖게 하는 것인데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시할 필요는 없고 어떤 범죄인지 특정할 정도면 된다라고 해서 교사의 특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그저 한번 범죄해봐라 이것도 안 되고 너무 뭐 자세하게 언제 어디 가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범죄해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뭔가 특정성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 중간쯤에 그 기준이 있어서 교사 쪽에서는 이제 그 특정성이라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189페이지에 69번 문단에 9.1도 542 판결이 그런데요. 이거를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은 기억하기 쉽게 일제 도라이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또 뭔가 판결문에서 또 구수하게 토속적으로다가 일제 도라이바라는 말을 써서 그래요. 가불병 세 놈이 도둑질하러 돌아다니는 놈인데 그 가불경에서 그 훔쳐온 물건을 받아서 파는 이른바 장무라비가 이 피고인입니다. 이 사건에서. 근데 가불병 중에 한 명이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명을 불러서 이 피고인이 이 장무라비가 일제 드라이버, 요즘은 한국제도 좋아요. 옛날에 일제가 좋았나 보죠. 그래서 일본제, 일본에서 만든 드라이버를 주면서 한 명이 잡혔으니 니들 둘이라도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머지 둘이 절도죄를 저질렀고 수사 끝에 이 장무라비가 교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장무라비가 주장하기를 나는 도둑질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드라이버 건네주면서 열심히 일해라고 한 것뿐이다. 이게 왜 교사냐? 그러니까 뭐
절도죄를 저질러라 이렇게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뭐 이 특정성이라는 게 그렇게 피고인이 어떻게 말했는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앞뒤 전후 정황이라든가 객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평소 늘 도둑질하러 돌아다니고 도둑질한 물건을 장무라비에게 맡기고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 피고인이 열심히 일해라는 건 도둑질 열심히 하라는 거라고 누구라도 특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절도의 교사범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69페이지 앞에 요즘으로는 1번이라고 넘버를 매기는 얘는 법리적인 거, 교사의 의미가 뭐냐, 범죄 결의가 이미 있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나도 법리적인 건데 교사의 수단 방법과 특정 정도. 지금 말씀드린 것을 판결문이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범에게는 역시 고의가 필요한데 교사한다는 고의, 즉 교사에 대한 인식과 정범에 대한 고의, 즉 정범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무슨 소린가? 내가 누군가에게 범죄 결의를 갖도록 하고 있다라는 인식과 정범, 그 누군가가 있다는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누군가, 그 정범에 대한 인식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와 나와의 관계가 뭔지를 몰라도 돼요.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교사하고 있으며 그 누군가가 현재 존재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영화 이런 거 보면 모르는 사람에게 익명으로 교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잘 아는 사이거나 누군지를 알 필요는 전혀 없고 누군가 정범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누군가로부터 범죄 교사 청부를 받아서 범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레옹이잖아요. 레옹,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하고 세대가 다르다고 해도 레옹은 알잖아, 그렇죠? 몰라? 아니면 이제 힘들어? 레옹 재밌잖아, 안 그래요? 에이, 다들 표정이 별로야. 나도 안 할래. 네. 갑자기 우리와의 대화가 떠오르는구만요. 우리 애가 딱이래. 내가 얘기하면 별 표정이 없어. 그냥 언제 얘기 끝나나 이런 표정이란 말이죠. 아무튼 농담을 기억하지 마시고 정범에 대한 인식으로 피교사자 이런 것도 다 한자말이라 불편해요. 교사 받는 사람이 정해져는 있어야 된다. 이게 특정돼야 되지만 누구인지 구체적인 신원을 알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성립 요건이 당연히 피교사자가 교사받은 사람이 실행행위에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이 피교사자의 실행행위와 피교사자의 교사행위, 이놈의 피교사자, 교사자 때문에 나도 헷갈리는데 아우 짜증나. 교사한 자와 교사받은 자 사이에는 교사한 자의 교사행위, 교사받은 자의 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저는 그냥 교사한 자, 교사받은 자 이렇게 쓰고 싶은데 판결문 모든 책이 교사자, 피교사자 써놨으니 어쩔 수 없이 나도 이렇게 썼는데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 거죠. 헷갈리게 하니까. 글이라는 것은 특히 이런 실용적 글은 명확하고 이해가 빨라야 되는데 이런 한자말을 쓰면 자꾸 한두 번 다시 설명해야 되거나 한두 번 다시 읽어야 되니까 좋지 않은 글인 거죠. 여러분 때는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냥 계속 따라만 하니까 바뀔지 말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교사자가 교사했기 때문에 피교사자가 결의를 가졌다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교사자의 교사 행위과 그 다음에 결의, 그 다음에 실행행위 모두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190페이지 73번 문단이 얼핏 보면 최초의 교사자의 교사와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끊어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넓게 인과관계를 인정해서 처벌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례는 약간 특별하긴 하지만 그 사례에서 기본적인 취지는 교사자가 교사했기 때문에 피교사자가 범죄 결의를 갖게 되고 실행했다라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 73번 문단의 2012도 2744는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간에 설령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나머지 교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방조는 교사하고 거의 구조가 같기 때문에 아주 짧게만 말씀드린 다음에 나머지 공범의 문제를 다루면 우리가 빠르면 위법성까지 나아가게 되고 진도가 늦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어요.